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요거죠. 테라, 루나, 대폭락. 이게 왜 폭락을 했나? 라고 하면은 이 테라나 루나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애냐? 그런데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애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란 뭐예요? 스테이블, 안정적인이죠. 가치가 되게 안정적인 코인이다. 즉 변동성이 적은 코인이다. 그래서 화폐에 연동되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화폐에 연동되면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코인의 장점, 좋게 말하면 탈중앙화죠. 조금 한 중간 정도 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범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하려면은 연동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탈중앙화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는 패깅, 못을 박아서 고정하다. 예를 들어서 벽에 종이를 붙이고 물을 뿌려요. 마르면 떨어져서 하겠죠. 아니면 뭐 슬금슬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못을 박아서 고정해버리면 안 움직이죠. 움직여봤자 위아래로 깔짝깔짝밖에 안 움직이죠. 구멍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에 맞추도록 고정시킨다. 이것을 패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패깅이 얼마나 잘 되냐, 요거에 따라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고 믿을만한 코인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있냐? 아니 1달러에 1코인이면 그냥 달러 쓰지, 왜 위험하게 코인 써요? 그 이유가 뭐다? 코인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번쯤 수익 내고 다시 사서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쯤 수익 내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팔아서 환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고.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 팔 때마다 환전하고 살 때마다 또 다시 환전해야 돼요. 플러스 수수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고 나서 환전을 하지 않고 팔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르면 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현금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절차도 간단해지고 수수료도 덜 내게 되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 스테이블 코인 종류 봤으니까 패깅을 하는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코인만큼 화폐를 확보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만 달러를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거 100%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패깅이 된다, 1달러에. 그런데 문제는 테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5%도 안 내요. 그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굳이 저거를 하기도 힘들죠.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에 패깅을 시키는 거다. 얘는 그래서 장점이라면 이득을 볼 수도 있죠. 단점이라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팔고 암호화폐 담보형에다가 패깅해 놓으면 어쨌든 박살 나는 거니까 보통 이런 쪽으로 빠져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사태를 일으킨 테라, 여기 같은 경우가 알고리즘 기반형이다.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언론에서 늘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의 논리 있죠.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버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다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버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거의 1달러에 맞추도록 패깅을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요, 저렇게 공급을 해가면서 뭐랑 한 거예요? 테라랑 루나랑. 근데 사실은 둘 다 법정 화폐는 둘째치고 하다못해 비트코인만큼도 안정성이 있다고 보장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저게 왜 위험했냐, 요걸 위험을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알고리즘 기반형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 있죠. 뭔가 거대 세력이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첫 번째로 존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된 가격으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요거 자체에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요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코인계의 화폐처럼 써야 되는 건데 20% 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기 냄새 같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한정적이고,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 이상도 버는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저희가 비트코인 위험하다, 떨어진다 이야기할 때도 지금도 오르는데요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쩌니 뭐 알면서 떠들어라,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는 딱 그 얘기했죠.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유동성 지금 확대 장세니까 많이 올라갔지만 유동성 축소하면 바로 떨어질 거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축소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제로섬 게임이죠. 코인 자체가 생산력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이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막
들어오고 있던 시기에 고점에서 팔면은 돈을 버는 거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고점에서 샀다가 유동성이 빠질 때 팔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런데 코인 자체는 생산성이 없죠. 뭐 만들어가지고 경제활동에서 가치를 부풀린다, 이게 없죠. 그런데 20% 이자를 준대요. 그것도 연 20%. 이쯤 되면은 코인 심리에 미쳐서 그러지, 사실 연 20% 이자 준다고 하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기 냄새 풀풀 나지 않아요? 저거 공매도에서 수십억 번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다 떠안는 구조다. 다단계 같은 거죠.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20%를 어디서 수익을 내서 줘요? 다음 사람 들어오는 유동성에서 내는 거지. 만약에 저기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내가 따로 투자해서 20% 수익을 챙겨주겠다, 20% 수익 내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챙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대출을 받아서 예치하고 20%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담보를 맡기고 20%를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리고 하는 데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다 떠안는 구조였다. 이런 냄새들이 풀풀 났는데도 안정적으로 20% 수익을 올리고 요즘 인기가 좋은 코인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붕괴되죠. 왜?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트코인을요 한 $10,000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를요 달러로 바꾸기 그래요. 테라에다 넣었어. 그래서 10,000테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좀 떨어지면 들어와서 올려야 되죠? 그런데 얘가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10,000를 넣었는데 $100밖에 안 남았어요. 못 사죠.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다시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유동성 빠지는 장세가 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거기다가 주식시장 가볼까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최고 안전주 1순위 주식계의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6만원이 돼야 되고 그게 적절한 가격이다, 혹은 5만원 4만원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시장이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 간단하죠. 어느 정도 수익 남기고 혹은 뭐 작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자금 유출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왜 유출이 되나? 자금 유출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 작년만 해도 1,100원이었죠. 1달러당 한 1,100원 정도 조금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1달러당 거의 1,300원 수준이죠. 그러면은 1,100원으로요 1,1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다 칩시다. 한 주 샀어요. 근데 얘가 1,200원으로 올랐어요. 1,200원으로 올랐으니까 개이득, 100원 이득이다 하고 달러로 바꾸려고 보니까 1달러가 안 돼요. 환율까지 생각해보면 손해죠. 그러면은 자금이 빠져요. 자금이 빠지면 환율이 더 떨어지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다. 그래서 IMF가 왜 터졌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환율 치솟은 것도 왜 그렇게 치솟았냐, 다 자금을 신흥국들에서 빼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죠. 늘 그랬다. 위기가 오고 유동성 축소 장세가 오고 하면은 자금을 늘 빼갔다. 그래서 94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그게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 97년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급격히 올리면서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까요? IMF 때는 솔직히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심리가 너무 심각했었죠. 신흥국들이 연쇄 붕괴됐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왜 그랬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훨씬 컸으니까 미국에서 먼저 올린 거고,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먼저 올렸어요? 지금 미국이랑 금리 역전돼도 괜찮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정신 나간 소리인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당시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 가계부채 리스크 때문에 선제적 금리 인상이 들어간 거죠. 물론 그 외에 환율 방어라든가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는 미국에서 먼저 쫙 올리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 했으니까 그때처럼 막 2년 뒤에 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세라고 하는데 문제는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다. 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엄청 많이 하고 유동성 축소 엄청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거 3월에 0.25%, 그 다음에 5월에 0.5%, 두 번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6월, 7월에 0.5%씩 올린다고 하고 6월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막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 언제까지 올려요? 내년까지. 한 10차례는 더 올리죠, 적어도. 이제 시작이에요. 코인 같은 경우야 이번에 나온 거고 예전 위기 때는 없었지만, 주식 같은 경우가 왜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나중에 떨어졌냐?
주식이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하는 거고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천천히 길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액이 크고. 근데 이 와중에 다시 비투하고 있대요. 지금 예금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대요. 예금 담보대출은 멍청한 짓이죠, 솔직히. 대출 사실을 숨기기 용이하니까 예금 담보대출. 예금 이자 받으면서 대출 이자 내는 거예요. 내 예금을 담보로. 청년 노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카드론 연체율은 평균의 2배. 붕괴가 이게 터지기 직전이고 뭐 화산도 터지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징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안전하다, 괜찮다. 이거 터지면 자금 싹 빠져요. 심리 뚝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기사 내고 있습니다. 요 언론은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까야 돼. 지금 이거 지금 기사를 낼 거예요, 지금? 망했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것들은 쉬쉬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 잘 버티고 있는데 아 나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힘내서 살아보자. 근데 마포대교 선생님 훌쩍. 아 다들 그렇구나. 나도 가자. 장난하나 지금. 저거 언론이 저러고 있으면 돼요. 쓰레기지. 결론 B2 일단은 첫 번째 B2는요 결국에 터진다. 물론 굉장히 시장을 잘 봐서 초창기에 딱 이때 진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빚내서 들어가고서 한번 딱 보고서 빠진다. 도박처럼 한번 수익 딱 냈을 때 완전 연구하고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털어먹고 빠진다. 이러면 모를까. 도박도 계속하면 망하죠. B2도 계속하면 망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소득이 적은 청년 노년층에서 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한 욕심은 해망이다. 20% 수익이요? 해망입니다. 쉽게 그거를 믿어버린 게 잘못이죠.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고 과한 욕심에 무리하게 하는 순간 그게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특히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B2는 정말 위험한 짓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